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 청간호 변호사님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6월 영주권 문호 소식 전해주시고 오늘은 또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관련된 변화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네네. 먼저 6월의 영주권 문호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이게 좀 많이 더뎌지고 있어서 사실 지난달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고 이제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주권자인데 이제 결혼을 하신 경우나 또는 이제 내가 영주권을 땄는데 나한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네. 이제 그래서 요부 캐러고리가 굉장히 2A, B라고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F2B인데 요 캐러고리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단 이제 변화가 있었을까요? 승인 가능일이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심사가 끝났을 때 그 영주권 케이스를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날짜가 이제 조금 전진을 해가지고요. 네. 2021년 11월 15일. 거기에 이제 승인 가능일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21년 11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네. I130이라는 그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는 케이스를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접수 가능일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접수 가능일은 지금 이것도 사실 2023년 9월 1일로 이게 너무 딱 고정이 된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빨리 풀려서 좀 접수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130이라고 그래서 그 가족 초청장을 23년 9월 1일 그 이전에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계속 지금 이게 몇 달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다음 7월 문호에서는 조금 이제 오픈이 되길 정말 한번 희망해 봅니다. 네. 취업 이민의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전부 다 동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군요. 사실 그냥 I-485를 접수하실 수 있는 날짜만 그냥 다시 한 번만 빨리 상기시켜 드리면 네. 취업 2순위의 경우는 2023년 1월 15일이 우선일자, 그러니까 펌이 접수된 날짜가 2023년 1월 15일 그 이전인 경우 네. 거기 한해서만 I-485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3순위 숙련직이죠. 2년 숙련직 또는 그 학사학위 계신 이제 고 캐러고리는 2022년 11월 22일 그 이전에 펌을 접수하신 경우에 이제 펌이 LC가 승인이 났을 경우에 485를 접수하실 수 있고 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는 2020년 10월 8일 그 이전에 펌을 접수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만 I-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종교 이민의 경우도 동결인가요? 네, 똑같습니다. 네. 동결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I-360이라고 그러죠. 그 종교 이민 청원서가 이제 접수된 날짜가 보통 우선일자인데 그 접수일이 2020년 11월 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해서만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격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 다르고 기간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변경된 내용들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이제 변경 사항이 있는 게 네. 그 영주권을 접수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 미국에 이제 이렇게 전염성 있는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배 타고 유럽에서 이민 올 때부터 이 건강 검진은 철저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민자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서를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유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이전까지는 신체 검사를 하시고 그때 이제 외과 의사분께서 사인하신 그 날짜로부터 네. 60일 이내에 케이스가 접수가 됐을 경우 네.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유효한 걸로 이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유효 기간이 사실 말이 많았어요. 그 며칠 차이인데 또 다시 내야 된다 그러고 그게 사실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건강 검진비가 뭐 많이 받는 데는 보통 이제 한인병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병원에서 제가 1,000불까지 내고 하신 경우를 봤어요. 그래요? 네. 네, 여기 한인타운에서 하시면은 한 200불에서 300불 사이에서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유효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늦은 차이로 나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2024년 4월 4일 날 그 이제 그 유효 기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가이드라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네. 만약의 경우 이제 신체 검사를 만약에 받으셨는데 2023년 11월 1일 그러니까 2023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날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서명을 하셨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냥
유효 기간 없이 그냥 계속 네, 계속 하는 걸로 유효한 거고.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신체 검, 그러니까 뭐 서명 날짜로 보지 마시고 대충 봤을 때 서명 날짜가 맞는데 2023년 11월 1일 이전에 검사하신 경우는 그냥 2년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네. 지금 본인이 갖고 계신 서류 중에서 그 건강검진 서류가 2023년 11월 1월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대충 병원 가신 날짜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왜냐하면 그 봉투를 뜯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잘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의사 네. 선생님이 뭐 그날 받아왔다고 그래도 그 전날 썼던 걸로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맞아요 기억나는데 2023년 11월 1일 날 병원 가서 픽업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10월 30일 날 사인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잘 네. 보셔야 됩니다. 네. 작년 11월 1일 이후에 신체 검사 하시고 받아오신 분들 네. 의사 선생님이 서명하신 날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네. 그것이 한 뭐 작년 안전하게 하려면 뭐 2023년 12월 달에 하신 경우는 뭐 유효 기간 없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유효 기간 때문에 다시 또 추가 서류가 나오고 뭐 이렇게 굉장히 내용이 복잡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가 서류 없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케이스를 처리해 주려는 그런 어떤 제스처의 일환으로 이민국이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류 제출하실 때 본인이 언제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네, 좀 넉넉하게 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뭐 10월 30일 날이나 28일 이렇게 사인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23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근 들어서 영주권자들이 입국 시에 과거 이민상의 문제로 영주권과 여권을 압수당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아, 예, 네. 예.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는 좀 잘 알려진 그러니까 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네. 이 과거에 그 국경보호처하고 그 세관하고 이민 직원분이 그 과거에는 미국에 입국 시에 그 입국 기록을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네. 고유 번호를 함께 줘서 이제 그 번호가 자신의 고유 번호가 됐거든요. 그렇죠. 합법 리걸 엔트리 그러니까 합법 입국을 증명하는 그 하얀 종이 그걸 다량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옛날에. 아, 그래요. 네. 네, 뭐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건데, 근데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위조가 돼가지고 네. 이미 신분이 끝나신 분들이 꼭 나갔다 온 것처럼 그 하얀 종이 I-94 페이퍼를 가지고서는 네. 이제 신분이 사실상 없는데도 그냥 유효한 신분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민 신청들을 많이 하셨죠. 네. 영주권 신청도 하시고 신분이 없는데도 이제 다른 비이민 뭐 학생 신분이나 이투나 뭐 네. 여러 가지로 넘어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근데 이 위조 사기를 하셨던 그 공무원분이 자기가 형을 조금 근데 뭐 형량 뭐 협상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대신에 과거에 이 위조됐던 그 기록 한꺼번에 다 넘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케이스가 위조가 됐는지가 싹 다 이제 전산에 그게 또 다 올라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일이 다 이게 대조가 안 됐는데 지금은 네. 만약에 영주권을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신분 변경을 하셔서 합법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가 영주권을 따신 분들이 또 다수란 상당수가 계시거든요.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기록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변호사를 쓰지 않고 이제 브로커를 쓰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신분이 없는데 이 비이민 신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민 신분을 취득하신 경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이민 사기가 되거든요. 네. 이민 사기도 되고 그리고 이민국에다가 거짓말을 하신 것도 되죠. 우리가 이제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지만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런 걸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입국 심사장에 지금 국경보호처하고 싹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네. 그러니까 영주권자로서 그냥 해외 나갔다가 입국하실 경우에 붙잡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겠네요. 그 신분의 어떤. 그렇죠. 막 그 자리에서 뺏지는 못하지만 네. 뭐 그 이후에 추방 재판에 나오라고 하거나 우리가 흔히 NTA라고도 하죠. No 네. Risk to Appear.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주권을 뺏는 절차.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되신 다음에 상당 시간이 지났으면은 이런 업적인 재판 등을 통한 그런 사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 못 뺏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뺏는 거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이제 과거에는 그냥 경고만 주고 막 들어가고 뭐 왜 잡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잡히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다. 근데 최근에는 아예
영주권하고 여권을 뺏기고요. 그리고 사실 뭐 뺏는다고 그래도 과거에는 그냥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될 심사는 굉장히 큽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입국 심사를 공항에서 보통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권을 네. 보여주고 영주권을 보여주고 그냥 미국에 입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디퍼드 인스펙션이라고 그래서 거기 공항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에 입국 심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그러니까 뜻이? 국경보호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하고 거기 세관 단속이죠. IC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오피스가 보통 미국 내에 있습니다. 네. LA 같은 경우에는 300 노스 로스앤젤레스 USCIS 연방 건물 빌딩 안에 2층에 그 세관하고 이민 단속반이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입국 심사를 그 후에 하는 겁니다. 여권하고 영주권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에 언제 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앞에서 이제 좀 상세하게 물어보거든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입국 심사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입니다. 뭐 혐의 사실 뭐 같은 걸 이제 자기네들이 심각하다고 봤을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여권이랑 그 영주권을 돌려주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방 재판에 나오라고 출두 명령서가 나올 거다. NTA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해서 그 자리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몇월 며칠 오라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옛날에 I-94가 위조가 돼서 문제가 있는데 영주권을 혹시나 취득하신 경우는 이렇게 지금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예. 잡혀서 사후에 또 입국 심사를 받고 그 사후 심사 후에 바로 또 추방 명령 재판에 나오라고 추방 명령이 아니고 추방 재판에 나오라고 이제 출두 명령서를 받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제가 사실은 프로디 케이스하고 관련해서 영주권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해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이 시간에서 소개를 드린 대로 프로디 케이스는 이민 사기 또는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걸로 거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601 면제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면제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그냥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디 관련해서 I-20 이슈가 있으신 분들도 지금 영주권을 받았어도 공항에 지금 싹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그 프로디 문제가 있는 분도 공항에서 잡히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601 면제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은 그냥 괜찮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미 너 이민국이 면제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데 그냥 만약에 예전에 과거에 받으셨거나 이런 경우는 들어오실 때 약간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I-94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지금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과거에 프로디를 다녔는데 영주권을 받으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시민권 신청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입출국 시에도 좀 유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I-94 이슈가 과거에 있으셨던 분들은 더더군다나 입출국을 잠시 한국에 나가시는 걸 좀 좀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즘은 모든 기록이 전산화가 돼서 정말 입국 심사 조회가 정말 쉽게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모든 기록이 다 올라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후 입국 심사에 걸리신 분들은 추방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취업 영주권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취업 영주권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프로디하고 관련해서 이게 약간의 이제 변화였으면 좋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601 면제를 염두에 두고 케이스를 진행을 했는데 그냥 601 면제를 할 필요 없이 영주권 케이스가 2개가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좀 다시 이게 사실은요 제가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괜찮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변화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지금 조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 시간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디 관련자분들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취업 영주권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취업 영주권 신청 시의 주의사항 어떤 주의사항을 좀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시간에는요 이게 일반론은 너무나 잘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점검사항,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제가 짚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이민이 그렇지만
스폰서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영주권 패티션이라고 그러죠. 청원서를 제출해 주시는 분, 초청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초청장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네. 스폰서를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항상 두 파트로 가는데 취업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그 결혼하신 그 배우자분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듯이 회사도 스폰서를 해서 나의 직원의 영주권을 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인 그러면 고용주는 그러면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 네.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매출이 커야 되냐, 뭐 생긴 지가 오래됐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인데 사실은 뭐 딴 거는 다 부수적인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고용주께서 앞으로 이 스폰서를 해주는 직원을 영주권을 준 다음에 일을 시킬 때 그때 이분의 월급을 줄 능력이 되는지. 그러니까 영어로는 ability to pay the proper wage라고 그러죠. 네. 노동청에서 정해준 만큼의 연봉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게 일단 1번입니다. 그 위에 거는 사실 다 그냥 부수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비즈니스 네세시티도 있고 뭐 매출이라든지 직원 숫자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일단은 지불 능력이 안 되면은 일단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지불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서류상으로 일단 증명이 되면은 됩니다. 네. 근데 뭐 옛날에는 뭐 이민국이 별 서류들 다 봐줬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작성한 뭐 재정 보고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상 안 통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서류가. 네. 예를 들면은 IRS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했다고 다들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세청에 제출한 법인세 보고서 우리가 이제 1120 또는 1120S라고 그러죠. 네. C 코퍼레이션이냐 S 코퍼레이션이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법인세 보고서가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여기를 딱 보면은 텍서블 인컴이라고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은 그것을 레트라고 그러죠. 텍서블 인컴.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회사의 수익이 이분의 연봉을 줄 만큼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정말로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때인데 그때 뭐 취업이민 초기라서 그랬는지 뭐 정확하게 75센트가 부족합니다. 뭐 웃으면서 그랬는데 75센트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게 아, 그렇군요. 20년 네. 정도 전인데 20년도 더 전이죠. 저는 뭐 그때 클럭이어서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시절인데 네. 75센트인데요. 그랬는데 알만한 큰 회사인데 75센트가 부족하게 냈는데 75센트가 부족하다고 거절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지불 능력이라는 네. 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는 지불 능력인데 그만큼의 순이익이 난다. 텍서블 인컴. 네. 그게 연봉만큼 또는 그 이상. 그리고 이제 그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만약의 경우에 큰 회사들 보면은 뭐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네. 몇십만 불. 이제 그런 경우도 그 뒤에 세금 보고서를 보시면은요, 총 자산에서 이제 갚아야 될 걸 빼고 나면은 넷에셋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스케줄 L에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계산했을 경우에 넷에셋 순 자산이 또 그 연봉만큼 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지고 오시면요 저희가 그건 계산해 드리니까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몇 년치를 증명을 해야 되나요? 보통은요 이제 그걸 이제 딱 알려드리면은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펌이 파일되는 순간부터 영주권을 받으시는 날까지. 법입니다. 네. 펌을 파일하는 날로부터 그 직원이 영주권을 받으시는 날까지입니다. 몇 년치라는 건 없고요. 다 그 기간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보여줘야 될 의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내부적으로는 옛날에 3년치 그런 게 보통 이제 영주권을 140이라고 해서 청원서를 접수할 시기는 뭐 아직 영주권 받을 날은 멀리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딱 그 펌을 접수한 날로부터 쭉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나중에 추가 서류가 나오면은 몇 날 펌 접수일로부터 현재까지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옛날 경우를 보면은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140이라는 서류를 접수할 무렵에는 이제 대충 경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직원분의 연봉이 한 6만 불 정도 나왔는데 5만 불 정도 나왔는데 이 회사가 한 3년치를 보면은 3년 동안 계속 한 6만 불, 7만 불 했구나. 네. 그럼 이제 이 회사는 그러면은 계속 한 3년의 경향이 충분하게 월급을 줄 만큼 능력이 된다.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3년치란 말이 나온 겁니다. 경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을 접수하는 날로부터니까 그냥 대충 그 당해 연도권만 냅니다. 보통은요. 네, 그렇군요. 1년치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네. 이렇게 법인세 보고상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좀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종교기관, 제가 네. 교회 영주권도 일반 취업인으로 전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보면은 일단은 교회는 면세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 보고서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순수익을 그렇죠. 보여주는 게요. 네. 하지만 면세기관이라고 하더라도 IRS에다가 폼 990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 세금 보고서 명목이 그 번호가 99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줄여서 990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민국에다가 그 비과세 단체 종교기관으로서 면제 단체로서 보고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세금 낼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뭐 수익 이 정도 되고 자산이 이 정도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 폼 990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 보면 순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넬에셋이라는 개념인데 거기서 그 금액이 목사님한테 드릴 수 있는 연봉과 비슷하면 또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도 없으시다. 사실 네. 웬만한 교회들이 그걸 990을 하시지 않는 교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께서 다행히 현재 알비자로 네. 또는 뭐 H1B로 그 회사 또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경우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연봉이 또 노동청에서 정해준 그 적정 임금과 같거나 더 많으면은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쉬운 텀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현재 그만큼 주고 있다. 네.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네. 있으면은 지불 능력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세금 보고 이런 내용들이 참 중요한데 네네. 취업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신청을 네. 해서 취업 영주권을 받았을 때 이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좀 실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사전 사후 실사가 다 있습니다. 네, 그 실사가 나왔을 당시에 그때도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보여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펌 시스템을 통한 그 LC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고 잡 타이틀과 잡 디스크립션, 업무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노동 조건, 연봉이 얼마인지 네. 그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과연 지켜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후 실사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는요 월급을 그만큼 안 주고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오피스 매니저로 했는데 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그 직종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내용을 잘 맞춰 놓으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는 고용주의 자격 요건을 좀 알아봤는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만약의 경우에 또 이제 자꾸 물어보셔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현재 얼마 주고 있다 우리 회사가 네. 그리고 뭐 세금 보고서 이런 걸로 이제 증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신생회사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은 CPA의 감수를 받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티파이드 됐거나 또는 이제 오디트된 거. 네. 근데 이게 사실 오디티드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 굉장히 비용이 많습니다. 오디트된 재정 보고서 3달치나 6달치를 쓴다 그러면은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민국은 3분 1분기 2분기 6달치 정도에 대해서 이제 재정 보고서 네. 대신에 CPA가 오디트를 해줘야죠. 네. 이제 그런 거 또는 뭐 과거에는 뭐 현재 그 법인 구자에 돈이 얼마 들어 있다 이런 걸로도 뭐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옛날에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뭐 네. 법인 구자에 들어 있는 돈의 액수라든지 뭐 이런 걸 자금으로. 근데 그거는요 법적으로 이민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전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소개시켜 주드린 그 3가지 경우로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두 번째 것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네.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스폰서를 받으시는 분의 자격 조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이제 뭐 크게 보면은 뭐 이제 학위가 있고 경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뭐 미국 내에서 학위 인증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미국 내에서 학사나 또는 석사 또는 2년제를 마치신 이제 그 학력과 동일하다는 거 이제 그걸 증명하셔야 되는 걸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 학교를 다니셨더라도요.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문교부 인가를 받았다. 인증기관에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만 인가를 받은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학사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꼭 그 웹사이트를 잘 보시고 어크레디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졸업하신 학교라도. 그렇군요. 네. 예, 그걸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2년 이상의 경력을 쓰는 경우는 옛날같이 이렇게 손으로 써주는 그런 재직증명서 이런 거는 뭐 안 통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안 통한 지. 일단은 재직증명서를 받으면 좋죠. 네. 재직증명서를 또 받아야 되는데 재직증명서를 이제 한국 걸 띄우면은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 걸 보면은 뭐 무슨 일을 했는지 2년이 중요한데 그냥 사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직책의 사원.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어카운팅 매니저 2년 경력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대충 어떤 일을 했다까지 포함된 아주 스페시픽한 그 재직증명서를 띄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 재직하시는 동안 세금을 냈다는 가근세, 소득 종합 원청징수 그거까지 같이 2년 이상치를 같이 동봉을 하셔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직종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 라이센스가 필요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문직일 경우. 그렇죠.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로펌에서 변호사를 해주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리걸 라이센스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관련된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 네. 이런 경우도 그 주에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신 정보에 대해서 네. 좀 최종적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취업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린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님. 실제로 좀 영주권 많이 받으시죠? 근데 지난 3년 네. 동안 보면은요. 정말 힘들었고요. 네. 특히 이제 취업인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노동청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적정 임금을 아까 정하는 것부터 네, 그다음에 네. 펌 LC를 받는 기간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한 3배, 4배 정도 길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청 기간이 벌써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을 소요해버리니까 이민국에 가기도 전까지 드는 시간이 1년 반에서 2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취업이민이 좀 적체도 심하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민국을 일단 넘어오면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수월하니까요. 네. 그 점에 좀 희망을 가지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이민상의 문제 그러니까 이가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출국 하실 때 좀 이제는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한번 기록에 올라가면 참 골치가 아프니까 미리미리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는 좀... 추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 추방 재판이 굉장히 많았고 추방 당한 사람들 숫자도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기간 동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뭐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더 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좀 네.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6월 영주권 문헌 소식과 영주권 신청 과정에 관련된 변화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민법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사무실이 두 군데인데요. LA 번호는 213-232-1655, 213-232-1655. 그리고 이제 부에나파크 오피스는 714-522-5220, 714-522-5220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청한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청관우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